모란 본극장에서 한 여자의 이름이 증발했습니다. 죽은 것도 수용소에 간 것도 아닙니다. 서류와 사진, 심지어 동료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그녀는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더 잔인한 건 이 일을 움직인 사람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이 이야기는 다시 위험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말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신한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록을 이어가게 합니다. 2024년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공기만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지나간 자리만 검열 당한 것처럼요. 저는 평양 모란본극장 뒤편 대기실에서 다음 무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복도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단원들 웃음소리, 발성 연습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복도로 나왔을 때 동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가고 누군가는 악보를 보는 척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이미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요. 연주 동무, 오늘 무대 명단에 없는데요. 무대 감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제 손에 든 악보를 내밀었어요. 분명히 오늘 제 순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감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단에 없으면 없는 겁니다. 돌아가세요. 그 말투에는 동정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저 같은 사람은 없었다는 듯이요. 지금 한국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믿기지 않지만 그날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어요. 방문을 열었을 때 제 이름표가 떼어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제 사진도 사라졌고요. 심지어 옷장 안제 무대 의상까지 다른 사람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단 하루 만에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건 죽음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 때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북에서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만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손끝이 저리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숙소 복도에서는 인민반장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또각또각 규칙적인 그 소리가 제 방 앞에서 멈출까 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왜 나인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북에서는 이유를 묻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술단 사무실로 갔습니다. 제 서류처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이름이 적힌 서류는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입단 기록도, 공연 이력도, 심지어 가족 관계 증명서까지 모두 사라졌어요. 담당 보이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없으면 없는 겁니다. 더 물으면 당신도 문제 생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거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결정한 사람이 제 언니라는 사실은 훨씬 나중에 알게 됩니다. 서울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날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존재하던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한 가지 질문만 품고 살았습니다. 나는 왜 지워져야 했나? 저는 반체제도 문제아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가까이에서 권력의 얼굴을 본 것뿐입니다. 노래를 잘한 게 죄가 아니었어요. 보아선 안 될 걸 본 게 죄였습니다. 저는 남쪽 행사 파견 예술단 후보로 선발되었습니다. 그건 영광이었어요. 남조선 땅을 밟는다는 것. 그것도 국가를 대표해서 무대에 선다는 건 평양 출신 가수에게도 흔치 않은 기회였거든요. 선발 과정은 까다로웠습니다. 노래 실력만 보는 게 아니었어요. 가족 배경, 사상 성분, 심지어 외모와 말투까지 5단계 심사를 거쳤습니다. 저는 모든 단계를 통과했어요. 최종 명단에 제 이름이 올랐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출발 사흘 전 갑자기 명단이 바뀌었어요. 제 이름이 빠지고 다른 단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어요. 그냥 당의 결정이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갑자기?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북에서는 질문하는 순간 의심받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파견 명단에서 빠진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제 언니 때문이었습니다. 제 언니는 당 간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책이었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몰라요. 다만 평양 내부에서도 상급 조직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어요. 당에 충성했고 승진도 빨랐습니다. 언니와 저는 10살 차이였어요. 언니가 26에 평양으로 발령받았을 때 저는 16이었습니다. 언니는 항상 저를 챙겼어요. 배급이 끊겼을 때도 자기 몫을 나눠줬고 제가 예술학교에 들어갈 때도 뒤에서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언니가 달라졌어요. 만나자는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었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언니가 나를 피하고 있구나. 지금 생각하면 그게 경고였던 것 같아요. 언니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이 위험해질 거라는 거요. 남쪽 파견 명단에서 제가 빠진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이름을 지운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 뒤에는 제 언니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북에서는 가족이 보호막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언니의 직책이 높아질수록 저는 더 조심해야 했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언니에게 누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반대였습니다. 언니 때문에 제가 위험해진 거예요. 2024년 2월 어느 날 밤, 숙소 앞에서 언니를 마주쳤습니다. 언니는 검은색 두루마기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어요. 언니. 제가 부르자 언니는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도 너한테 연락 안 할 거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언니는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2월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어요. 손끝이 얼얼하게 저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왜 언니가 나를 피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북에서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니까요. 다만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제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숙소 동료도 저와 대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표시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요. 북에서 표시된 사람은 전염병 환자처럼 취급됩니다. 가까이 하면 자기도 위험해지니까요. 한국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왜 진작 도망치지 않았냐고요. 하지만 그땐 도망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저는 평양 사람이었고 예술단 가수였어요. 북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칩니까? 그건 죽음보다 무서운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국 선택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지워진 날은 사건이 아니라 결과였다는 걸. 시작은 훨씬 전 내가 평양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제가 예술학교에 들어간 건 2004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14살이었어요.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연주가 평양에 가는구나. 평양에. 북에서 평양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건 신분이에요. 평양 사람이 되는 것. 그건 온 가족의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함흥 출신입니다. 함흥도 나쁜 도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평양과는 달랐습니다. 배급도, 전기도, 모든 게 평양이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함흥 사람들은 평양을 꿈꿨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술학교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연습했어요. 발성, 무용, 연기, 사상학습까지. 하루 일과가 빡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건 영광이었으니까요. 선생님들은 엄격했습니다. 음이 조금만 틀려도 다시 시켰어요. 표정이 굳어 있어도 동작이 어색해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수령님을 모시는 목소리다. 완벽해야 한다는 게 선생님들의 말이었어요. 졸업 무대가 끝나고 저는 모란봉악단 후보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18이었어요.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빨리 선발된 거였습니다. 모란봉악단. 그 이름만으로도 북에서는 특별했어요. 김정은 원수님이 직접 만든 악단이었으니까요. 거기 들어간다는 건 평양 안에서도 최상위 계층이 되는 거였습니다. 첫 무대는 봄이었습니다.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공연이었어요.
저는 합창단 맨 뒷줄에서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았어요. 무대 조명이 켜지고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우레 같았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무대 뒤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지면 그곳은 침묵의 공간이었어요. 어느 날 저보다 한 기수 선배가 사라졌습니다. 이름은 미란 언니였어요.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명단에서 이름이 지워졌어요. 저는 다른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미란 언니 어디 갔어요? 선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야. 묻지 마. 그게 답이었어요. 북에서는 사라진 사람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묻는 순간 자기도 위험해지니까요. 저는 그때부터 조심했습니다. 말을 아꼈고 표정을 관리했어요. 웃을 때도 크게 웃지 않았고 울 때도 혼자 울었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모란봉 생활은 빛과 그림자가 공존했습니다. 무대는 찬란했지만 뒤는 어두웠어요. 박수 소리가 끝나면 감시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보이원들은 항상 우리를 지켜봤어요. 누가 누구와 대화했는지, 누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심지어 식사 시간에 누가 밥을 남겼는지까지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감시해요? 보이원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너희는 수령님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한 사람이라도 문제 생기면 전체가 망한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동시에 위험한 존재였던 거예요. 2021년 어느 날, 저는 처음으로 김정은 원수님 앞에서 노래했습니다. 장소는 만수대의 사당이었어요. 원수님은 첫 줄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떨렸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까, 음이 틀리지 않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에는 땀이 흥건했고, 심장은 미칠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노래는 완벽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원수님은 박수를 치셨어요. 그 박수 소리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무서운 순간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날 알게 되었으니까요. 권력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요. 한국에 와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때 행복했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행복했는지, 두려웠는지, 지금도 구분이 안 되거든요. 노래가 끝나도 박수보다 먼저 감시의 시선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는 거요.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더웠어요. 평양에도 폭염이 계속됐고 숙소에는 선풍기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있었어요.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모란봉악단 안에서는 말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끊겼습니다. 다들 자기 밥그릇만 들여다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누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요. 그해 6월, 단원 한 명이 또 사라졌습니다. 이름은 경이었어요. 25살,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경이는 목소리가 청아했어요. 고음이 특히 아름다웠고 무대 매너도 좋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점호 시간에 경이가 없었어요. 담당 보이원은 아무 설명 없이 명단에서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경이는 어디 갔어요? 보이원은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그 눈빛에서 저는 느꼈어요. 더 묻지 마라. 묻는 순간 너도 위험하다. 경이 침대는 다음 날 바로 다른 사람이 차지했습니다. 침대 위에 있던 경이 사진도 사라졌어요. 마치 경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이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떠올려 봤어요. 연주야, 내일 김치찌개 먹고 싶다. 우리 고향에서 먹던 그 맛 말이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이는 김치찌개를 먹지 못하고 사라졌어요. 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총소리도 비명도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2022년 8월, 저는 평양 시내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동료 하나가 속삭였어요. 연주야, 요즘 조심해. 내 언니 때문에 너도 표시됐대.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동료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다만 보이부에서 내 이름이 오르넬인데. 조심해. 그날 밤 저는 언니를 떠올렸습니다. 언니는 당 간부였고 저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 언니가 왜 문제가 됐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북에서는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래에서는 모르니까요. 다만 결과만 내려올 뿐입니다. 9월 어느 날 밤, 숙소 복도에서 보이원 2명이 제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멈춰 서서 제 방문을 바라봤어요. 손전등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입술은 바짝 말라서 혀가 붙을 지경이었어요. 보이원들은 한참을 서 있다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내 차례가 곧 온다. 그날 밤 저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의 밤하늘은 맑았어요.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별빛이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여기서 나가야 한다. 하지만 어떡해요? 저는 평양 사람이었고 모란봉 단원이었습니다. 감시는 스문의 시간이었고 외출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탈출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작은 것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 숙소 뒷문의 잠금 장치, 평양 외곽으로 나가는 버스 노선. 저는 아직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시작했어요. 언젠가 그 순간이 오면 그때는 망설이지 않기 위해서요. 한국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진작 도망치지 않았냐고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6.25 때도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남았다고 하잖아요. 고향을,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건 죽음보다 무서운 선택이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떠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떠나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잃는 거니까요. 하지만 결국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어도 어차피 모든 걸 잃을 게 뻔했으니까요. 노래가 끝나도 박수보다 먼저 감시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점점 더 차갑게 제 등을 파고들었어요. 2022년 10월, 저는 처음으로 언니의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추석 명절이었어요. 북에서는 추석을 한가위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날 하루 휴가를 받아서 언니를 만나러 갔어요. 언니가 사는 곳은 평양 중구역 창광거리였습니다. 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현관문 앞에 경비병이 서 있었거든요. 제복을 입은 젊은 군인이었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군인이 물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김수진 동무 동생입니다. 군인은 안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언니가 나왔습니다. 언니는 야위어 있었어요. 뺨이 푹 꺼졌고 눈가에 주름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언니 표정이었어요. 냉담했습니다. 왜 왔어? 인사도 없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언니, 추석인데 송편 좀 만들어 왔어요. 언니는 제 손에 든 보자기를 받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언니는 짧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깨끗했지만 냉기가 돌았어요. 난방이 되지 않았는지 방 안 온도가 바깥보다 낮았습니다. 언니는 저를 앉히더니 차 한 잔을 내왔어요. 옥수수 수염차였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시고 물었어요. 언니, 무슨 일 있어?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내다봤어요. 창밖에는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은 흐렸고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연주야. 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묻지 마. 그냥 연락하지 마. 저는 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손등에는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고 손톱 밑은 까맣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 언니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위험해. 나랑 가까우면 너도 위험해진다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당 조직부에 있어. 거기서 파벌 싸움이 일어났고 우리 쪽이 밀렸어. 지금 숙청 대상자 명단이 올라가고 있어.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숙청.
그 단어만으로도 무서웠어요. 그럼 언니는 어떻게 되는데? 언니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는 아직 명단에 안 올랐어. 다만 시간 문제지. 그리고 명단에 오르는 순간 내 이름도 같이 올라갈 거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북에서는 가족이 함께 처벌받아. 특히 평양 안에서는 더 그래. 나 때문에 너도 표시될 거야.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했어. 너를 지우는 거야. 뭐라고? 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연주야. 내 이름이 올라갔다. 오늘부터 넌 없어져야 산다. 내가 널 지우겠다. 그래야 너라도 산다. 언니가 있던 곳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지우는 자리였습니다. 이유는 늘 위에 있었고 결과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남매 관계를 어떻게 끊어. 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가능해. 내가 조직부에 있으니까. 내 가족 관계 증명서에서 내 이름을 지울 수 있어.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언니, 그러면 안 돼. 우리 둘이 버티면 되잖아.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틸 수 없어. 이건 전쟁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미 졌어. 언니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저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언니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보자기에 싼 송편을 식탁 위에 두고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설 때 뒤를 돌아봤어요. 언니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언니를 다시 보지 못했어요. 한국에 와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언니가 왜 그랬냐고요. 저는 이제 압니다. 언니는 저를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버림받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가수가 아니라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어요. 2024년 2월 21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음력 섣달금음이었어요. 북에서는 설날 전날 밤을 무근해라고 부릅니다. 저는 숙소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다른 단원들은 가족을 만나러 갔지만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언니는 연락을 끊었고 부모님은 함흥에 계셨어요. 함흥까지 가는 통행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톡. 3번.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는 검은색 파카를 입고 있었어요. 모자를 깊게 눌렀었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언니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언니. 언니는 제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따라와. 언니는 복도를 지나 비상계단으로 갔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숨소리가 너무 커서 언니가 돌아볼까봐 입을 막았습니다. 비상계단 끝에는 창고가 있었어요. 언니는 창고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창고 안은 깜깜했어요. 창문도 없었고 환기구만 있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기침을 참았습니다. 언니가 손전등을 켰어요. 희미한 불빛이 언니 얼굴을 비췄습니다. 언니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연주야. 언니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새벽에 평양을 떠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언니는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습니다. 만져보니 돈이었어요. 북한 돈과 중국 위안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함흥으로 가. 거기서 브로커를 찾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브로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는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언니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들어. 지금 너는 숙청 대상이야. 내일 새벽에 보위부가 올 거야. 그 전에 떠나야 해. 그럼 언니는 어떻게 되는데? 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이미 끝났어. 다만 너라도 살려야 해. 저는 언니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언니 혼자 어떻게 해. 나도 남을래. 언니는 제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지금 내 이름을 버려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리연주라는 이름은 이제 없어. 내가 평양에서, 모란봉에서 불렀던 노래도 없어. 모든 걸 버려. 그래야 살 수 있어.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언니, 나는 못해. 모든 걸 버리고 어떻게 살아. 언니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언니 품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언니 심장 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쿵쾅쿵쾅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연주야, 나는 널 보호하지 못했어. 내가 당 간부가 되면서 너를 위험에 빠뜨렸어. 그게 내 잘못이야.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내가 널 살릴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언니는 저를 놓았어요. 그리고 손전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언니 목소리만 들렸어요. 새벽 4시에 숙소 뒷문이 열릴 거야. 경비병은 내가 처리했어. 그 시간에 나가서 기차역으로 가. 함흥행 첫 차는 5시야. 언니, 함흥 가면 성천강 다리 밑에서 브로커를 만나. 암호는 모란꽃이 피었습니다야. 그 말하면 브로커가 알아들을 거야. 언니는 문을 열었어요. 복도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이제 가.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 저는 언니를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이미 복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언니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돈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언니와의 이별이, 평양과의 이별이, 모든 것과의 이별이 시작된 거예요. 새벽 4시, 저는 숙소 뒷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어요. 언니 말대로였습니다. 경비병도 없었어요. 저는 뒷문을 나섰어요.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2월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매서웠어요. 손끝이 얼얼하게 저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숙소 창문에 불이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고 있었어요. 아무도 제가 떠나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했냐고요.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언니가 시킨 대로 움직였을 뿐이에요. 다시는 가족이 될 수 없고, 다시는 기록될 수 없으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언니는 저를 살렸고, 동시에 세상에서 지웠습니다. 그게 언니가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2024년 3월 초, 저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날 밤은 달이 없었어요. 하늘은 깜깜했고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철썩철썩 물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브로커는 조선족 아저씨였습니다. 나이는 50 정도 됐어요. 함경도 사투리를 썼지만 중국말도 섞어서 했습니다. 강물이 아직 차다. 조심해서 건너야 해. 아저씨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 안에는 옷 몇 벌과 언니가 준 돈이 들어 있었어요. 자, 이제 가자. 아저씨가 앞서 걸었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강둑을 내려가면서 발이 미끄러졌어요. 지늘기 신발 안으로 들어왔고 발목까지 빠졌습니다.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너무 차가웠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어요. 발가락 감각이 사라졌고 종아리가 얼얼하게 저렸습니다. 빨리 와.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아저씨가 재촉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강을 건넜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치마가 물에 젖어 다리에 달라붙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불빛이 보였어요. 북한 쪽 순찰대였습니다. 엎드려. 아저씨가 속삭였어요. 저는 물속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이 물에 잠겼어요. 차가운 강물이 입과 코로 들어왔습니다. 기침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순찰대 불빛이 강 위를 훑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고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한참 후 불빛이 사라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삼켰는데 비린내가 났어요. 계속 가자. 우리는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건 새벽 4시쯤이었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서 쉬면 안 돼. 중국 공안이 순찰 돈다. 아저씨가 저를 일으켰어요. 우리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작은 집이 나왔어요. 여기서 며칠 숨어 있어. 내가 다음 루트 알아볼게. 아저씨는 저를 집 안에 들여보내고 갔어요. 집은 낡았습니다. 벽은 금이 가 있었고 창문은 신문지로 막혀 있었어요. 방 안에는 이불 한 채와 물병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몸은 녹초가 됐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귀에는 강물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철썩철썩.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저씨가 다시 왔어요. 한국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해. 2,000위안. 저는 언니가 준 돈을 꺼냈어요. 세어보니 1,500위안이었습니다. 500위안이 부족했어요. 그럼 여기서 일해서 모아. 식당에서 설거지하면 한 달에 500위안 벌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중국 생활은 지옥이었어요. 저는 조선족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설거지, 청소, 재료 손질, 모든 걸 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터졌어요. 세제 때문에 피부가 벗겨졌고 손톱 밑에 때가 끼었습니다. 발은 부어서 신발이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저는 매일 밤 언니를 떠올렸습니다. 언니는 지금 어디 있을까? 무사한 걸까? 아니면 그 생각은 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중국에서 석 달을 보냈어요. 그동안 2번이나 공안 단속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식당 뒷문으로 도망쳤고 한 번은 창고에 숨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들키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저는 돈을 모았어요. 아저씨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좋아. 이제 라오스로 가자. 우리는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며칠을 달렸습니다. 버스 안은 더웠고 냄새가 났어요. 땀 냄새, 담배 냄새,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을 때 저는 녹초가 됐어요. 몸무게가 10kg 빠졌고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었습니다. 여기서 한국 대사관 직원이 데리러 올 거야. 아저씨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한국 사람이 왔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리연주 씨죠? 저는 한국 대사관 직원입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터졌어요. 리연주. 그 이름을 다시 들으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이 보였어요. 하얗고 부드러운 구름이었습니다. 나는 살았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살아남았다는 거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살았다는 게 이겼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요. 언니는 어디 있을까요? 무사할까요? 아니면 이미. 그 질문은 지금도 답이 없습니다. 한국에 와서 북한 소식을 찾아봤지만 언니에 대한 정보는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 꿈을 꿉니다. 언니가 창밖을 보고 있는 꿈이요. 언니는 저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대동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꿈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어요. 눈물이 흘렀던 거예요. 저는 2024년 6월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했습니다. 북에서 본 하늘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저는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어요.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입니다. 거기서 한국말을 배웠고 민주주의를 배웠어요.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 놀랐어요. 손바닥만 한 기계로 세상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니.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북한 뉴스를 찾아봤어요. 언니 소식을 찾으려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 간부 숙청 뉴스는 많았지만 언니 이름은 없었어요. 언니는 무사한 걸까? 그 질문은 지금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서울에 정착했어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전부였어요. 하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제 공간이 생겼으니까요. 첫날 밤 저는 편의점에 갔어요. 24시간 편의점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북에서는 밤이면 모든 게 닫히거든요. 편의점 안에는 물건이 넘쳐났어요. 라면, 과자, 음료, 온갖 종류의 음식이 진열대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게 자유구나.
편의점 직원이 물었습니다. 뭐 찾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뭘 찾는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은 낯설었어요. 말투가 달랐고 음식 맛이 달랐습니다. 북에서는 김치가 짰는데 남에서는 달았어요. 된장찌개 맛도 달랐고 밥 짓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저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언니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명동에 갔어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쇼핑하는 사람, 데이트하는 사람, 웃고 떠드는 사람들.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과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차원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한국에 온 지 몇 달 뒤, 저는 일을 시작했어요. 커피숍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커피 만드는 법을 배웠고, 손님 응대하는 법도 배웠어요. 사장님은 좋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탈북민이라는 걸 알고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격려해 주셨습니다. 연주 씨, 잘하고 있어요. 조금씩 익숙해질 거예요. 그 말에 힘을 얻었어요.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물었어요. 말투가 특이하시네요. 어디 출신이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북한에서 왔어요. 손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힘드셨겠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매일 밤 언니 꿈을 꿨고 매일 아침 깨어나면 눈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저는 탈북민 모임에 갔어요. 거기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북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위로받았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똑같구나. 한 언니가 말했어요. 연주야, 우리는 살아남았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그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말이었어요.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방에서 혼자 지내요. 낮에는 커피숍에서 일하고, 밤에는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가끔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봐요. 평양 거리가 나오면 눈물이 납니다. 저도 거기서 살았었는데, 저도 그 거리를 걸었었는데, 언니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언니가 저를 살렸다는 것을요. 저는 아직도 그 문장을 버리지 못합니다. 통일되면 다시 보자. 그 말이 희망인지 아니면 버티기 위한 거짓말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언니는 나를 살렸고 세상은 나를 지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언니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